성우가 술에 취해 분식집에 들이닥쳐 손님들 앞에서 소리친다. 여기서 고생 좀 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 내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죽겠다고. 쾅. 성우가 국자로 냄비를 내리치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이 사방으로 튄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영희는 바닥에 흩어진 떡볶이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차라리 꺼져버려. 성우의 잔인한 말에 영희는 가슴을 치며 낡은 여행 가방을 싼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는 무료지만 채널에는 큰 사랑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부산의 오래된 재래시장 구석진 골목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에서 오늘도 김영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0대 초반의 영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커다란 국솥에 물을 끓이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볶이 양념을 넣어가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좁은 주방에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영희의 손놀림은 수십 년간 쌓인 경험으로 능숙하고 빠릅니다. 오늘도 맛있게 끓여야지. 영희는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손에는 오랜 세월 뜨거운 국자를 잡느라 생긴 굳은 살과 물집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영희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우린 멸치 국물에 고춧가루와 설탕, 간장을 넣고 끓이는 모든 과정이 영희만의 특별한 비법이었습니다. 떡을 썰고 순대를 삶고 오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영희만의 특별한 정성이 들어갑니다.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키면 영희는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낡은 간판에 적힌 맛있는 분식집이라는 글씨는 세월의 때가 묻어 색이 바래 있지만 오히려 그 정겨움이 손님들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가게 안은 겨우 6명이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영희가 만들어내는 따뜻함으로 가득 찹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떡볶이 드실까요? 영희는 단골 아주머니들에게 정겨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온 상인들과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영희의 분식집을 찾아와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영희 언니, 오늘 떡볶이 진짜 맛있네요. 국물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여기 말고는 다른 곳 떡볶이는 못 먹겠어요. 고마워요. 새벽부터 우린 멸치 국물이거든요. 화학 조미료는 하나도 안 넣고 천연 조미료로만 맛을 내요. 영희는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끓이며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담아 음식을 내어줍니다. 비록 작은 분식집이지만 영희만의 특별한 손맛이 있어서 멀리 다른 구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는 정말 다르네요.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처음 온 손님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제가 이 장사를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거든요. 처음엔 맛도 별로였는데 손님들이 하나씩 알려주시면서 점점 맛이 좋아졌어요. 영희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전 10시쯤이면 주부들이 장을 보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떡볶이 포장 1개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요. 다른 집 떡볶이는 안 먹으려고 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들 먹을 거니까 덜 맵게 해드릴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영희는 일회용 용기에 떡볶이를 정성스럽게 담으며 마치 자신의 가족에게 해주는 것처럼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 큰애가 중학생인데도 여기 떡볶이만 찾아요. 학교 앞 분식집은 안 가고요. 아이들 입맛에 맞춰서 단맛을 조금 더 넣어드려요. 성장기 아이들이니까 영양도 생각해서 어묵도 좀 더 넣어드리고요. 영희는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분식집은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좁은 가게 안에 플라스틱 의자 6개가 전부지만 서서 먹는 손님들까지 더해지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떡볶이 2인분, 순대 하나요. 김밥도 하나 추가요. 여기 오뎅 국물 더 주세요. 영희는 혼자서 주문을 받고 요리를 하며 서빙까지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지만 표정은 한결같이 밝습니다. 사장님,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젊은 직장인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힘이 나요. 영희는 국자를 휘저으며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는 오후가 되면 영희는 낡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우리 가족이 잘 살게 해야지. 이것이 영희가 매일 되뇌는 다짐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으면 좋은 날이고 날씨가 나쁘거나 손님이 적으면 5만 원도 안 되는 날도 있지만 영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희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저는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아픈데. 옆 가게 생선가게 사장님이 말을 건넵니다. 뭐료 먹고 살려면 일해야죠. 우리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 힘들어하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영희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영희의 남편 박성호는 아내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영심이 강했습니다. 예전에 작은 회사에 다닐 때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당시에는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사무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성호는 영희의 분식집을 늘 동네 창피한 떡볶이 장사라고 무시하며 친구들 앞에서도 아내를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시장에서 떡볶이나 팔고 있어서 창피해 죽겠다.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회사 다닐 때 괜찮았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뭔 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성호는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야, 성호야. 그래도 부인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뭔 소리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 너는 복 받은 거야.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성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내 마누라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영희는 이런 남편의 태도를 알고 있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로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성호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가면 성호는 이미 술에 취해 있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손님이 거의 없는 조용한 시간이 되면 영희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쉽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발은 아프고 허리는 결리지만 이 시간만큼은 자신만의 시간입니다. 낡은 지갑에서 오늘 번 돈을 세어보며 영희는 계산을 합니다. 오늘 8만 원. 집세하고 재료비 빼면 4만 원 정도 남네. 이 돈으로 집세 내고 생활비 쓰면 또 빠듯하겠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영희에게는 소중한 수입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이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때로는 몸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손님이 없는 조용한 오후, 영희는 오래된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풍경을 바라보며
영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평소보다 늦게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도 내일 준비를 위해 재료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치느라 시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낡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국솥을 깨끗이 씻고 내일 쓸 떡과 어묵을 냉장고에 정리하는 모든 과정이 영희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영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발목이 아파왔지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성호는 이미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안주도 없이 소주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성호의 얼굴은 이미 술 기운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요? 영희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자 성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응, 대충 먹었어. 성호의 대답은 늘 그랬듯 무뚝뚝했습니다. 영희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과 밑반찬 몇 가지였지만 하루 종일 서서 일한 영희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일 뿐 아내가 차려준 저녁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당신도 드세요. 영희가 말했지만 성호는 배 안 고파라며 외면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기분이 엉망이야. 성호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영희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지만 성호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들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출세했는데 나만 이 꼴이야. 영희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성호도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고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다니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사에서 밀려나고 새로운 일을 찾기도 어려워지자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열심히 사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영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성호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영희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 전까지는 오지 않던 성호가 오전 11시쯤 분식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술에 취한 채로 말입니다. 성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일찍 어디 갔다 오세요? 영희가 놀라서 물었지만 성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왔어. 아침부터 마셨어. 성호의 목소리는 이미 술 기운으로 흐릿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점심을 먹으러 온 단골 손님 몇 분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성호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이신가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영희는 대답하기가 민망했습니다. 당신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는 제가 할게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지만 성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왜 집에 가야 해? 내 마누라 가게인데.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성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 성호가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마누라가 시장에서 떡볶이나 판다고. 창피하다고.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들고 다녀. 영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듣고 있는데도 성호는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기서 고생 좀 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 성호가 갑자기 고함을 쳤습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떡볶이를 먹던 손님들도 젓가락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내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죽겠다고. 내 마누라가 시장에서 떡볶이나 팔고 있다니까. 영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당신, 제발 조용히 해요. 손님들이 보고 있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성호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해? 이 촌스러운 장사 그만해. 나 창피해서 못 살겠어. 성호는 비틀거리며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영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성호를 말렸습니다. 당신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성호가 국자로 냄비를 내리쳤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과 팔목에 튀어 화상을 입었지만 그보다도 손님들 앞에서 당하는 수치심이 더 컸습니다. 바닥에는 떡볶이와 국물이 흩어져 있었고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나, 괜찮으세요? 사장님, 많이 다치셨어요? 손님들이 걱정하며 일어났지만 영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웃들에게 인정받으며 성실하게 장사를 해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면 나중에 다시 올게요. 오늘은 좀 쉬세요. 손님들의 걱정 어린 눈빛과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영희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다녀주신 단골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성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는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화를 냈습니다. 뭘 봐. 내 가정사야. 상관하지 마. 성호는 마지막 손님마저 내쫓듯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흩어진 떡볶이와 국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호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다 가버렸어요. 단골 손님들까지.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손님? 이런 초라한 장사에서 뭐가 자랑이야. 성호는 여전히 술기운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 꼴이야. 창피해서 어디 얼굴을 들고 다녀. 이런 장사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호의 분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술이 더 들어간 탓인지 성호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영희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출세할 거야. 친구가 좋은 사업 이야기를 해줬어. 넌 이 촌스러운 떡볶이집이나 지켜. 무슨 사업이요? 구체적으로 뭘 하시려고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성호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너처럼 평생 이런 초라한 장사나 할 생각 없어. 내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 거야.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인데요. 당신이 일하기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웃기지 마. 나만 창피하게 만들고 있잖아. 결국 성호는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아니, 차라리 꺼져버려.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너 때문에 발목 잡히기 싫어. 그 말은 영희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한편으로는 결심도 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영희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개를 챙겨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벽녘 영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영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선 영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고향이라고 할 곳도 없는 영희에게는 이 부산 땅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영희는 한숨을 쉬며 걸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혼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장 골목에 도착한 영희는 자신의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어제 성호가 엎어버린 떡볶이, 국물의 흔적이 아직도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정성을 다해 일한 곳인데,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이 일은 계속해야지. 먹고 살려면. 옆 가게 생선가게 사장님이 일찍 나와 영희를 발견했습니다. 영희 언니,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런데 가방은 왜 들고 있어요? 그게. 영희는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가정사를 남에게 털어놓기는 부끄러웠으니까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생선가게 사장님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제 성호가 분식집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다른 상인들도 들었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찍 나온 거예요. 영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생선가게 사장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 사실 어제 일 우리 다 들었어요. 남편분이 가게에서. 그런 일이. 영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결국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언니, 일단 우리 가게에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요. 추우니까. 생선가게 사장님의 배려에 영희는 고마웠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영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나왔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생선가게 사장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제 그 상황을 보고. 이 나이에 혼자가 되니까 막막하네요. 어디서 잘지도 모르겠고.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분식집 뒤쪽에 작은 방이 있잖아요.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인데 깨끗이 치우면 잘 수 있을 거예요. 생선가게 사장님의 제안에 영희는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시장 상인들이 언제 남남이었어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죠.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이웃들이 자신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영희는 분식집 뒤쪽 작은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4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불 한 채와 간단한 생필품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상인들의 도움도 계속되었습니다. 언니,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같이 드세요. 이거 우리 가게에서 남은 건데 가져가세요. 영희는 이런 따뜻함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분식집도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제 일 때문에 걱정했어요. 손님들의 걱정 어린 안부에 영희는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영희 혼자 모든 일을 해나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온 후 생활비는 오로지 분식집 수입에만 의존해야 했고 하루하루가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자.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가게 앞을 청소하며 시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 은행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예전에 시장 건물주였던 할머니 말입니다. 아, 김 할머니요? 작년에 돌아가셨죠? 맞아요. 그런데 상속인이 없어서 할머니 소유 부동산이 공매로 나온다고 하네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은행 직원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매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경매처럼 입찰로 매각하는 거예요. 시장 안 작은 점포 몇 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싸게 나올 것 같아요. 영희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런 걸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과 잔금이 필요하긴 하죠. 영희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생각해 봤습니다. 15년간 떡볶이 장사를 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 있긴 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건 공고를 봐야 하지만 아마 몇백만 원 정도면 작은 점포 하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의 가게를 빌려 장사했는데 내 가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을.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용기도 솟아났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가진 돈을 탈탈 긁어 공매에 참여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공매 당일 영희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공매 공고서를 여러 번 읽어봤지만 여전히 복잡한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가보는 거예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영희의 도전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영희 언니가 건물주가 되면 좋겠네요. 우리도 임대료 좀 깎아줘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상인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15년간 떡볶이 장사를 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을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 60대 초반의 나이에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가능할까?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공매가 열리는 구청 건물에 도착한 영희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시장 아줌마 차림의 영희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분식집 사장님 아니세요? 맞네, 시장에서 떡볶이 파시는 분.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매 진행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매에 나온 부동산은 총 5건입니다. 시장 내 점포 4개와 작은 상가 건물 하나입니다. 영희는 긴장한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나오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이 나왔습니다. 시장 입구 쪽 큰 점포였습니다. 시작가 3천만 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금세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희는 입을 다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물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들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무리했나? 영희는 점점 작아지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물건이 나왔습니다. 시장 구석 점포 2칸입니다. 면적은 작지만 위치가 안쪽이라 임대료 수익은 제한적입니다. 시작가 200만 원입니다. 영희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200만 원이라면 자신도 도전해 볼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정말 손을 들어도 될까?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고 면적도 작았기 때문입니다. 2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200만 원. 없습니까? 진행자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을 조금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0만 원의 낙찰. 진행자가 말을 끝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갑자기 용기를 냈습니다. 잠깐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00만 원.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네, 200만 원 응찰하신 분 계십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200만 원. 200만 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에 낙찰됩니다. 진행자의 말이 떨어지자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부동산을 산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떡볶이 장사로 모은 돈으로 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영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인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말 제가 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장님 건물이에요. 계약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영희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계약서를 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건물주가 된 거야? 시장으로 돌아가자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말 사셨어요? 영희가 계약서를 보여주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우리 영희 언니가 건물주네. 이제 우리도 임대료 할인받을 수 있겠다. 그날 저녁 영희는 새로 산 점포를 보러 갔습니다. 비록 시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점포 2칸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내 거야. 영희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건물을 만져봤습니다. 점포는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이 치우면 누군가에게 임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영희는 처음으로 임대업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점포를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상인들도 도와주어서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임대 공고를 내야겠네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도 금세 찾아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예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영희의 대답에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좋아요. 계약할게요.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로만 살아온 자신이 이제 임대료 수입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이면 1년에 360만 원이네. 영희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기뻤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영희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때 성우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희를 집에서 쫓아낸 후 성우는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 여자 눈치 보지 않고 말야.
성호는 동네 단골 술집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누라도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시장 떡볶이 장사 때문에 창피당하지 않을 거야. 친구들은 성호의 말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야, 성호야. 그래도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 드물어. 맞아.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부지런한 여자가 어디 있어. 너 복 받았던 거야. 하지만 성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몰라. 내 체면이 얼마나 깎였는지. 친구들 만나러 갈 때마다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했어. 성호는 혼자 사는 집에서 매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소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좋네.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영희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도, 밤늦게 들어와도 기다려주던 모습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성호는 유흥업소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김미선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성호의 허영심을 교묘하게 자극할 줄 알았습니다. 오빠는 정말 멋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카리스마가 있으시네요. 저 같은 여자가 오빠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미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아첨의 성호는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나갔었어.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리더 역할을 했었지. 사장도 날 아꼈어. 성호는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작은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미선 앞에서는 자신을 부풀려서 말했습니다. 미선은 감탄하는 표정으로 들어주며 오빠 같은 분이면 사업하시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저도 오빠 사업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빠만 있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부추겼습니다. 성호는 미선과의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영희와는 달리 미선은 항상 자신을 칭찬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호텔 라운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마치 자신이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지. 영희랑 있을 때는 맨날 돈 아끼자, 절약하자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성호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선과 만날 때마다 최소 10만 원은 써야 했고 옷도 새로 사야 했습니다. 영희와 함께 모아둔 저축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성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 지금은 내 인생을 즐겨야 해. 그러던 중 성호의 친구 중 하나가 좋은 사업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성호야,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이래. 내 친구가 투자자를 찾고 있어. 한번 만나볼래? 정말 확실한 사업이야.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친구의 제안에 성호는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얼마나 투자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야? 얼마나 벌 수 있어? 1천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수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요즘 온라인 쇼핑몰은 정말 돈 되는 사업이야. 특히 의류나 화장품 같은 건 마진이 엄청나대. 친구의 말에 성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300만 원씩이면 1년에 3,600만 원이네. 원금은 넉 달이면 다 빼고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이겠네. 이거 완전 대박이네. 마침 영희가 없어서 간섭받을 일도 없었고 미선도 오빠 사업하시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오빠 같은 분이면 뭘 해도 성공하실 거예요. 제가 봐도 오빠는 사업가의 기질이 있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결정할게. 사업 파트너를 만난 성호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게 온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 매장들은 다 문 닫고 있고 온라인만 살아남고 있어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성호는 집에 돌아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영희와 함께 모아둔 전 재산이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거 다 투자하면 위험하긴 하지만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겠는데. 성호는 미선과 상의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를 믿어요. 오빠가 결정하신다면 무조건 따를게요. 미선의 지지에 힘입어 성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국 성호는 영희와 함께 모아둔 전 재산 1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이제 곧 부자가 될 거야.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오면 1년이면 3천만 원 넘게 벌겠네. 그러면 영희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는 것 같은 초라한 일은 안 해도 돼.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다시 찾아가서 용서해 줄게. 성호는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기뻤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약속한 대로 정확히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성호는 신이 났습니다. 봐, 내가 말했잖아.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영희는 평생 하루에 몇만 원씩 벌면서 떡볶이나 팔고 있고 나는 한 달에 300만 원씩 벌고 있네. 성호는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미선과 함께 더욱 비싼 음식점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해요. 저도 오빠 같은 성공한 사업가랑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다른 남자들은 오빠 발끝에도 못 미쳐요. 미선의 과장된 칭찬에 성호는 더욱 우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년에는 투자금을 더 늘려서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약속한 3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달 수익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 성호 씨. 죄송합니다. 대형 쇼핑몰과 계약건 때문에 정산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꼭 입금해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이번 달은 늦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는 2달치를 한꺼번에 드릴게요. 곧 큰 주문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변명만 계속되었습니다. 성호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이미 모든 것을 걸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석 달째가 되자 사업 파트너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사무실을 찾아가니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밀려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성호는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대형 주문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성호의 친구도 함께 속은 피해자였습니다. 성호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우리 모두 당한 거야. 내 돈도 다 날렸어. 친구마저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성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성호에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서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일 독촉 전화가 왔고 법무사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미선의 태도도 급변했습니다. 오빠, 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됐어요. 돈이 없어진 성호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재밌었어요. 라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미선은 영영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성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여자도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같이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의 성호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이라도 있었다면. 이제서야 성호는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사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영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 3년 동안 영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의 성공에 용기를 얻은 영희는 부동산과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부동산 관련 책들을 빌려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이런 공부를 해본 게 언제였나? 영희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경매, 공매, 부동산 투자의 원리들을 하나씩 익혀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젊은 사람 못지않았습니다. 영희의 분식집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혼자 운영하다 보니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손님 응대도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밝아 보이세요. 단골 손님들의 말에 영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성공 이후 영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 주변의 빈 점포들을 하나둘 매입해 나갔습니다. 분식집 수입과 임대료 수입을 꼼꼼히 모아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임대료가 100만 원씩 들어오네.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상인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영희 씨, 떡볶이 팔아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동산을 사요?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지만 영희는 자신의 비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기회가 오면 용기 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영희의 눈은 이제 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점포가 비어 있는지, 어떤 건물이 매물로 나올 것 같은지, 임대료는 적정한지 등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저기 구석진 곳에 있는 점포도 위치만 잘 활용하면 괜찮을 텐데. 영희는 부동산 투자가의 안목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영희는 시장 내 점포 5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월 임대료 수입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분식집 수입과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줄 몰랐네. 영희는 스스로도 놀라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영희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내년에는 시장 밖에 있는 상가 건물도 하나 사볼까? 영희의 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영희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분식집 사장이 아니라 시장의 주요 건물주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영희 언니 의견을 들어봅시다. 상인회 회의에서도 영희의 발언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들을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영희의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나서 상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 상인 여러분, 잠깐 시간 내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대한건설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그들 중 대표격인 남자가 나섰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 박성호였기 때문입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성호는 예전보다 말쑥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성호는 영희를 못 본 척하며 상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건설 부사장 박성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상인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건설회사가 나타나는 것은 보통 좋지 않은 일의 전조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 일대가 곧 대규모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저희 대한건설이 이 프로젝트의 시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성호의 말에 상인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사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불안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성호는 거만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물론 보상은 해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런 낡은 시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상인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곧 이 시장은 저희가 재개발할 겁니다. 현대적인 쇼핑몰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는 마치 자신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인 양 행동했습니다. 상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수십 년간 털을 잡고 살아온 곳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장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다 나가야 하는 건가요? 상인들이 영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영희는 시장에서 존경받는 원로 중 한 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잠깐만요. 재개발을 하려면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호는 영희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당신이 여기 있었네. 여전히 떡볶이나 팔고 있고. 성호는 영희를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토지 소유주 동의야 이미 다 받았어. 당신 같은 세입자들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하지만 영희는 침착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저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영희의 질문에 성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왜 알아야 해? 세입자 주제에.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차곡차곡 모은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토지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희가 서류를 펼쳐 보이자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구역 내 점포 5개 동, 그리고 이 부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희의 말에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희 언니가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정말요? 우리 몰랐네요.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온 건설회사 직원들도 서류를 확인하더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간 공매와 경매를 통해서 하나씩 매입했습니다. 현재 이 시장 부지의 60% 이상이 제 소유입니다. 영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명확했습니다. 기명의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와, 영희 언니가 우리 구세주네요. 이제 안심이다. 반면 성호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실제로는 시장의 최대 지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재개발을 하려면 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장을 지키고 싶어요. 상인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요? 성호는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회사 일이고 나도 직원이라서. 하지만 함께 온 사람들이 성호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호는 대한건설의 부사장이 아니라 브로커 역할을 하는 말단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부사장님께서 이런 기초적인 것도 확인 안 하고 오셨나요? 건설회사 실무진이 성호에게 따졌습니다. 토지 소유 현황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성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영희는 마침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하고 집에서 쫓아낸 사람이기도 하죠. 상인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요? 3년 전에 저를 떡볶이 장사나 하는 창피한 여자라고 하면서 쫓아냈어요. 이제 와서는 재개발 부사장이라고 나타났네요. 영희의 담담한 말에 상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성호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아내가 실제로는 시장의 실질적 소유주가 되어 있었고, 자신은 초라한 브로커에 불과했던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 사람들은 성호를 매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인 거네요.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성호에게 함께 온 젊은 여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성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영희는 상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장은 계속 지킬 겁니다. 건설회사 사람들이 성호를 남겨둔 채 황급히 떠나간 후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영희 주위로 몰려들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영희 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겠네요. 영희는 상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낸 거예요. 영희의 말에 상인들은 더욱 뭉클해했습니다. 한때는 그저 떡볶이 파는 아줌마였던 영희가 이제는 그들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혼자 남겨진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온 젊은 여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건설회사 동료들도 그를 원망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다니.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망신 다 당했어요. 욕설을 퍼붓고 간 동료들의 말이 성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의 성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참 많이 변했네요. 영희가 성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에는 저를 창피하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어떠세요? 본인이 더 창피한 모습이 되셨는데요. 성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내가 정말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영희는 냉정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성호가 애원했지만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특히 마지막 날 밤에 하신 말씀들 말이에요. 차라리 꺼져버려라고 하셨죠? 성호는 그날 밤 자신이 했던 잔인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술에 취해 아내를 내쫓으며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그건 내가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어서, 변명하지 마세요. 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신 마음속에 있던 진짜 생각이 나온 거죠. 평소에도 늘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했잖아요. 영희는 성호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저를 무시했어요. 제 일을 창피하다고 했고 제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보세요. 제가 그렇게 창피하다던 떡볶이 장사로 이 모든 걸 일궈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쳤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성호의 상황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그를 해고했고 사기 사건으로 인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도 쫓겨나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성호는 영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초라한 차림으로 완전히 굴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영희야, 나 좀 도와줘. 정말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잘 수도 없고. 성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 씻지 못한 듯 냄새도 났고 옷도 너덜너덜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예전에 착하기만 한 영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3년 전에는 저더러 꺼지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본인이 도움을 청하고 계시네요. 영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해요. 당신이 떠난 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성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리고 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당신을 인정할게. 존중할게. 하지만 영희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영희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결국 성호는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어 노숙자 같은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시장 주변 골목에서 그의 초라한 모습이 목격되곤 했지만 이제 그를 기억하고 동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한편 영희의 새로운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의 최대 지주가 된 영희는 단순히 임대료 수입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한편에 있던 가장 큰 빈 건물을 영희 나눔 분식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좋은 일을 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상인들이 영희의 결정을 듣고 적극 지지했습니다.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재료도 지원하고 봉사도 할게요. 이런 분이 우리 시장에 계셔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시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나눔 분식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눔 분식관은 어려운 이웃들이 무료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노숙자, 홀몸 어르신,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실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직접 그곳에서 떡볶이를 끓이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이런 따뜻한 음식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만 도와달래요. 꼭 갚을게요. 괜찮다, 얘야. 할머니가 어려웠을 때 도움 받았던 것처럼 이제 할머니가 도움을 주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영희는 나눔 분식관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80여 명이 다녀간 후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에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나눔 분식관에서 피어오르는 떡볶이 국물의 김이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지난 인생을 천천히 돌이켜봤습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모욕당했던 순간들도 혼자가 되어 막막했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성호가 자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진짜 값진 건 마음과 진심이지. 영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성호가 그렇게 무시했던 떡볶이 장사가 결국 자신을 천억 자산가로 만들어 주었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